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만 포위 훈련을 마친 중국. 서해에서 실사격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 훈련을 마치고 6일부터 서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번 훈련은 15일까지며 5곳의 훈련 해역에서는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12일부터 열흘 동안은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중국의 사격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이제 이런 위협이 한국으로도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계획이 보도되면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전면적 충돌이 벌어지기 전에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막기 위해 태평양 지역 주요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문제 전문가 오리아나 스카일러 메스트로가 대만을 침공해 통일하려는 오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중국 내부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 최종 결정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에 감행했던 진주만 기습 스타일의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중국이 대만 침공에 앞서 미군에 대한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괌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이 주요 타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러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 측에 준비해 놓았다면서 한국에는 중국의 이런 공격을 쉽게 감행할 수 없는 놀라운 병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무호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킨다면서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하나둘씩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2020년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되자 탄두중량 2.5톤의 현무미사일사를 개발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자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현무호 미사일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은 탄두 중량 6톤가량 사거리 600km로 북한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중국의 접경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무사의 개량형 혹은 현무5에서 탄두 중량을 낮춘다면 중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최대 3000km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현무미사일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전술핵에 가까운 현무미사일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의 확보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기에 중국은 물론 주변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현무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에 결정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 내부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싱크탱크랜드 연구소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최대 평양 이남까지 진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 중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곳이 북부전구인데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중국의 즉각 전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았습니다. 여기엔 기계와 보병사단 1개와 기계와 보병여단 4개, 그리고 1개 기갑여단이 주축이 되고 1개 항공단 2개 포병여단을 가지고 있어 과도하게 비대한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우리 군은 한반도 최대 위협은 북한군이 아닌 중국 북부전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전력은 현무호 미사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무호 미사일은 핵탄두를 제외한 탄두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폭발력을 진여 괴물 탄두라고 불리고 있는데 중국도 이 무기에 대한 우려를 최근에 연이어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6.25 때처럼 중국이 한반도로 들어온다면 당시 맛보지 못한 핵무기급 미사일의 공격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서 2030년대 초까지는 7, 8톤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접경 지역에서 핵공격을 받을 뻔한 전적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은 중국군이 밀고 들어오자 한국과 만주 및 중국의 다른 지역에 34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내내 원자탄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소련이 참전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CIA가 극비 공개한 1954년 3월 작성된 극비 문서에 미국은 북한이 다시 남침하면 중국 본토까지 핵공격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핵공격 목표는 모두 5곳, 지린과 선양 등 주로 북한과 인접한 만주 지역, 또 대규모 병기 창고가 있는 칭다오 시만, 텐진 등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전이 재발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의 공산 정권까지 멸망, 교체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현무미사일을 비롯해 KF-21, K구자주포, K-전차 등 세계적인 무기들을 만들어 군사력을 고속으로 증강시키며 이는 수출까지 이어지며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증가율 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실을 오도하며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무기들이 미국과 유럽의 무기 부품들로 조립한 것에 불과하며 잘 팔리는 것도 단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폄하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무기 개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더니 지난달 폴란드가 대거 한국 무기를 사자 한 중국 칼럼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보냈습니다. 이 칼럼은 만약 한국산 무기들이 정말 미국과 독일 등 타국에게 크게 의존한다면 어떻게 국제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미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 한국은 단 1대의 전차, 1기의 비행기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찾고 있는 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는 이렇게 생각 없이 한국 무기들을 폄하하고 모략하는 것을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적인 행동이라 여겨 좋지 않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과거 중국 무기들이 러시아 무기들을 복제해 조롱받은 것과 같다며 한국도 중국과 걸어온 길과 비슷하기에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칼럼을 쓴 중국인은 솔직히 인도 무기들은 진짜 안 좋다며 한국 무기도 중국 무기도 나쁘지 않고 점점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한국을 치켜세우는 칼럼 같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중국 빼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2달째 3명을 체포했는데 중국 안보당국의 기밀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중국도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F-35 전투기를 사고 있는데 태국도 이를 구입하려 하지만 사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이 2016년에 중국산 탱크 28대를 들여왔는데 올해 초 중국산 탱크 14대를 추가로 구매해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국내 네티즌들은 태국이 산 중국산 탱크의 명중률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10-3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가면서도 못 맞추는 게 실화냐고 말하며 지상전에서 중국군을 한국이 만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자신들의 순수도 기술도 아니었고 그렇게 만든 무기도 형편없었습니다. 중국의 탱크를 산 태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 무기들은 진짜 안 좋다. 지난 국군이 날 군사 퍼레이드에 LSAM과 현무 등 한국형 삼축 체계가 첫 선을 보인다고 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엄청 기대했던 현무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큰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 이 커뮤니티에 20륜짜리 현무호 미사일을 3D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10톤짜리 괴물 미사일이라면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3D로 봐도 굉장해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잠수함용 괴물 미사일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잠수함 신형 시스템에 탑재되는 미사일 무게가 최소 1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재래식 탄두 중 가장 무겁고 현무사보다 크기가 큰 현무호 탄도미사일의 SLBM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SLBM은 캡슐화되어 있다면 100m 깊이에서도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 3,000톤급 이상 KSS-III 함정을 위한 이 새롭고 강력한 SLBM과 정교한 발사 시스템의 개발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균형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 탄도미사일은 올해부터 대량 양산되어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현무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여단 예하부대인 1200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이 보유 예정인 합동화력함에도 현무호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 국방 컨벤션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 포럼에서 1만 양탄이라는 놀라운 전략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로 30년 이상 근무한 남세규 전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꺼내든 전술로 1만 발의 재래식 미사일로 한 발의 핵무기로 공격당하면 200발의 미사일로 보복하자는 것입니다. 남세큐 소장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겨냥해 SLBM-OILI ICBM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미 본토에서 폭격기가 출격해 반나절은 지나야 전술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기에 북한이 핵폭격을 받기 전에 또다시 2차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이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핵무기에 비해 비핵무기는 파괴력이 매우 낮지만 이것을 숫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한 발씩 KT 위력을 쐈을 때 보복으로 초대형 탄도 미사일 20발이 필요하고 북한이 수소탄 한 발 300KT 위력을 발사할 때 초대형 탄도 미사일 200발로 보복하며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만 양탄 계획이 성공하면 북한이 서울에 대한 전술핵 공격에 성공해도 비례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주장한 남세규 소장은 전직 ADD 소장이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에 관한 업적과 경력이 대단했기에 지금 이러한 전략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무조건 핵무기 보유였지만 지금 현재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한국은 전례가 없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에 떨어진 2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격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독일 드레스덴에 3일 동안 3,000톤 이상의 폭격을 한 것과 도쿄 대공습에서 미국은 2,400톤 이상의 폭격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단 한 발로 할 수 없다면 동시에 수백 발로 공격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기에 지금 미사일 기술의 모든 것을 건 상태입니다. 한국은 전투기에서 쏘는 신형 공대함 유도탄 I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에는 2가지 탄두 선택이 가능해 대한미사일도 임무에 따라 끝부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직경은 약 200로 AIM-120AMRAAM보다 크고 AIM-7 스페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양산되는 KF-21 블록 1은 영국의 DIEIOK MBDA 미사일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KF-21 블록 IIU 모델에는 한국의 장거리 덕티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공지 II, 천룡으로 불리는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 ALCM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와 KAI는 KF-21용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계획은 전 영역에 대한 실시간 타격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형 독침 전략의 위력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조만간에 핵잠수함에 이어 핵무기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는 지난달 718일 성인 3,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였고 49%가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63%가 찬성했지만 1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공화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한국이 핵개발을 하지 말고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과거 트럼프가 지휘했던 공화당은 미국이 왜 지켜주냐며 한국이 스스로 지키라고 말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미국에게 큰 대가를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보도가 나와 미국 사회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10% 가까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싱턴 포스트지는 ABC 방송과 공동으로 지난달 1520일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기록해 두 후보 간 차이가 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정말로 과거에 한국의 핵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과 핵물질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24개 원자로에서 나오는 재처리 물질에서 핵탄두 제조에 사용하는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경주에 건설 중인 소형 원자로는 앞으로 핵잠수함 개발용으로 쓰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권은 한국에게 탄투중량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었고 고체연료 사용 제한까지 풀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집권이 더 이어졌다면 핵잠수함까지 한국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북러 간의 밀착과 북한의 핵공격용 잠수함 개발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로 맞서고 있으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국내에서는 독자 핵문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이 일시적으로 한국의 국제위상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프랑스와 인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를 선택하였고 결국 미국의 인정을 받아 국제적 위상이 훨씬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일만양탄 전략을 구현하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며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미사일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상용화하며 화웨이가 판매를 개시한 메이트 60%에서 채택한 7나노 미세공정 기술을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놀라움에서 회의적 시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산이 어려운 그저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술은 TSMC의 10나노 공정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와 업계의 분석을 들어보면 SMIC가 개발했다는 7나노 공정은 TSMC가 2017년에 개발했던 기술을 재탕한 것으로 상업적인 경쟁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량멍숭 사장을 포함한 과거 TSMC 기술진들을 비싼 돈 주고 대거 스카우트해 6년 전 기술을 재현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SMIC가 7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규제 영향을 극복했다는 의미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무력화됐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성공했다 등의 분석이 한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놀랍긴 한데 분석 결과는 중국 반도체 기술의 한계가 분명하게 제시됐고 따라서 아직 한미를 따라잡으려면 멀었다는 평가 절하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게 된 결과는 오히려 재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만 경제일보 등 해외 매체들은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프로세서가 SMIC의 귀환을 알렸지만 반도체 성능 경쟁력을 두고 업계에서는 과시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선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화웨이 스마트폰의 7나노 반도체 성능과 집적도는 TSMC 10나노 공정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수율이 낮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가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술 발전의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MIC가 실제로 EUV 장비 없이 7나노 공정을 상용화했다면 이는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증명했다는 의미지만 SMIC는 EUV 노광 장비 대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D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UV의 성능이 7나노 이상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로를 그리는 작업을 한 번만 하면 되는 싱글 패터닝의 EUV 노광 장비와 달리 2번 이상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멀티 패너팅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7나노 반도체를 생신하면 회로 해상도가 낮아져 불량 제품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SMIC는 7나노 수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노무라 증권은 50% 이하, VOA 미국의 소리는 SMIC의 14나노 공정 수율은 80% 이상인데 DUV를 이용한 7나노 공정 수율은 1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품을 만들면 10개 중 최소 절반, 최대 8.5개는 불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수지 타산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 수율까지 확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급전적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7나노 양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겨우 생색만 내기 위해서라는 것은 화웨이가 초도 물량으로 100만 대 이하를 내놓는데 그쳤다는 점으로 볼때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줬고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더 강도 높은 반도체 규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에 들어가는 역효과를 냈다고 평가받습니다. 화웨이의 기술 과시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조롱만 들으며 결국 재발등을 찍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화웨이의 이번 메이트 60 프로 공개가 그나마 중국인의 애국 소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계기가 되는데 일조를 했다는 접과 7나노를 시도했다는 접 등은 후한 접수를 받습니다. 서방 세계의 제재에 취청인 화웨이가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진핑이 지시한 공무원의 아이폰 사용 금지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럽게 중국인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충성을 하려는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중국인의 기존 모습을 볼 때 결국 아이폰은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판매를 위해 중국에 아부합계 260조의 투자를 한 애플은 그에 따라 중국 내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전체 매출의 20% 가깝도록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결국 제외에 넘어간 셈입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탈중국에 동조하며 공장을 인도로 이전한다는 소식들은 중국 정부 및 인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폰 급지 조치는 이런 배경과 함께 미국의 여러 제재에 보란듯이 보복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만 아이폰 매출이 줄어들면 한국을 비롯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 관련된 업체들 역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플 외에 특히 폭스콘과 TSMC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웨이가 한국 반도체를 몰래 사용했다가 망신을 당해 화제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최근 7나노 칩을 사용하는 등 삼성을 따라잡을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준이었고 그 한계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엄청나게 다급해졌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인데 화웨이는 한때 잘 나가던 스마트폰 제조사였습니다. 2020년 2분기에 삼성전자 점유율을 따라잡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화웨이폰은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화웨이는 설립자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 장교 출신으로 중국 군부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있고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프로젝트를 독점 수주해 성장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 부회장의 가택연금이 해제됐을 때 중국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 국가 영웅 대접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9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소프트웨어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자국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까지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반도체 차단을 했습니다. 중국의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수출 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화웨이와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 및 과학법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이전하고 인프라 확충에 29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과 관계 단절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오지 모뎀, 디램 등 기타 부품들을 외부로부터 조달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화웨이는 안드로이드 대신 자체 개발 하모니 아스를 사용하고 사지 모뎀으로 휴대폰을 출시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안드로이드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많고 시장 점유율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지로 제한되면서 속도에 민감한 중국인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화웨이는 2020년 2분기 삼성과 비슷한 20%대 점유율을 보였으나 1년 만에 4% 밑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1억 9천만 대에 달했지만 2021년엔 3,500만 대로 급감했습니다. 중국도 반격을 준비해왔습니다.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분석해보니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에 7나노 칩이 들어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립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돼 미국은 크게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달 29일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면서 어떤 프로세스가 쓰였는지 비밀에 붙였지만 테크인사이츠의 분석으로 부품이 점차 드러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해당 제품을 입수해 실험한 결과 통신 속도가 애플의 최신 아이폰과 같은 수준이며 오지 휴대폰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반도체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죠. SMIC의 기린 9000S 칩이 최초로 사용됐는데 벤치마크에서 확인된 기린 9000S 사양은 퀄컴 스냅드래곤 888 수준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에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글로벌 최신 기술보다 2세대 뒤처져 있는 수준입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에 34나노 공정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웨이가 내놓은 7나노 칩은 DUV로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미국의 제재로 EUV 노광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구형 장비에 속하는 DUV를 구매해왔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중국이 수입한 네덜란드 ASML의 DUV 노광 장비 규모는 작년보다 64% 증가한 25억 8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DUV 수입마저 막힐 가능성이 커지자 미리 사재기에 나선 것입니다. EUV 노광 장비 없이는 7나노급 반도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데 SMIC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7나노 칩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V 빛은 범용으로 쓰이는 DUV 심자외선보다 파장이 14분의 1로 짧아 첨단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꼽힙니다. SMIC는 EUV로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을 DUV 장비로 24번 반복 진행해 미세 회로를 새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의 100배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올해 기린 칩으로 복귀할 것이란 루머는 작년 11월에도 나왔었고 당시 화웨이는 이를 가짜 뉴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MIC와 이미 7나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데 SMIC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 화웨이는 역대 가장 강력한 메이트 모델이라 소개하면서도 AP와 모뎀 종류, 지원 통신 규격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린 9000S는 2년 전 메이트 40 시리즈에 탑재된 기린 9000의 개선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MIC가 7나노 공정 활용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 기용 시스템 온칩의 S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외신은 TSMC 7나노 공정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TSMC 기술을 베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회사로 이직한 TSMC 간부들이 기술 자료를 빼돌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관련 간부 4명 중 3명은 대만계 인재로 채워져 있습니다. 화웨이는 항일전쟁 승전 78주년 기념일에 해당 제품을 온오프라인 공식 판매해 CCTV 등 중국 언론들은 항일전쟁 승전에 견줄 정도의 성과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에 내장된 반도체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선사한다며 4년여에 걸친 미국의 탄압 끝에 1만 개 이상의 부품을 국산화했고 자주혁신의 잠재력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도 미국의 극단적인 억압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미중 기술 전쟁에서 중국이 결국 승리할 것임을 예고하는 쾌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의 대대적인 분위기 조성에 화웨이 폰이 물티나게 팔렸고 오랜만에 소위 애국 소비가 불붙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행사도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작동 영상이 공개되자 조회수가 순식간에 2억 건을 돌파하는 등 중국인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판매 가격은 127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사양이 1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는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발표됐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치밀한 계산하에 나온 이벤트라는 분석입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를 총괄하는 중이고 그의 방중에 맞춰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도 발끈하고 있습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많은 채찍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통제와 투자 규제, 관세 등이 그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칩을 생산한 SMIC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국도 대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29일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한정 수량 판매를 시작했고 애플의 아이폰 15가 공개되는 12일을 겨냥해 이달 중순경 공개 행사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애널리스트는 올해 하반기 최대 60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1년간 최소 1,200만 대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반도체 칩이 정상적으로 조달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화웨이는 현재 비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300억 달러 상당을 지원받아 중국 전역에 비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만들었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품의 90% 이상을 국산화했다는 것인데 화웨이의 제품 스펙 자체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파워리더는 고성능 CPU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인텔 제품을 포장만 바꾼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는 과거에도 메이트 9 제품에 허위 스펙을 기재한 바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샘플을 소개하면서 캐논 DSLR로 찍은 결과물을 낸 적도 있습니다. P20 프로 등 고사양 제품의 성능을 거짓으로 끌어올린 사례도 있었고 P30은 방진방습 인증을 밟지 않고도 받았다는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메이트 60 프로 또한 스펙을 숨기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HSMC는 막대한 투자금을 지원받고도 단 한 개의 반도체도 생산하지 못했었죠. 이런 와중에 화웨이가 신규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한국 반도체를 몰래 사용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블룸버그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분해한 결과를 대서 특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디램인 LPDDR과 낸드 플래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외신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테크인사이트는 SK하이닉스가 이번 화웨이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한 유일한 글로벌 공급업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2019년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도입된 이후 화웨이와 더는 거래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이번에 당사 메모리 반도체가 쓰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미 상무부에 신고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어떻게 메모리 칩을 조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2020년까지 쌓아둔 비축분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점이나 대리점 등의 유통 채널에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공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가 미국 기업에 공급한 낸드 플래시가 중국산 SSD 내부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비축분이 모두 동나면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7나노 파운드리는 어찌 만들어 사용한다 해도 디램이나 낸드 등에서는 한국 제품을 쓰지 않는다면 우수한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니온게이자이 신문이 63개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스마트폰, 디램, 낸드 플래시, OLED, 초박형 TV, 조선 등 6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며 4위로 내려앉은 지 3년 만에 다시 3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점유율 합계가 각각 70%와 52%에 달하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1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OLED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합산 점유율이 80%에 달해 절대적인 우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메이트 60 출시와 함께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국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모임 때 아이폰을 가져오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애플에게는 뼈아픈 상황입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가져가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19%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일 신규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었죠. 갑자기 중국이 화웨이 성과를 끄집어낸 데에는
시진핑이 다급해진 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원로그룹으로부터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간언을 듣고 분노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로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을 포함한 중국의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진핑은 과거 3대가 남긴 문제가 모두 덮쳐왔다며 10년이나 노력했지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이게 내 탓인가라고 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제 문제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시 주석의 체면을 고려해 9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2인자인 리창 총리를 보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2012년 집권 후 단 한 차례도 빠진 적 없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기로 한 것은 경제 및 정치적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진핑은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한국 반도체를 넘으려 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지속 높여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길 바랍니다.